자, 오늘 진도는 민사특별법은 우리 11월, 12월에 본 걸로 대체를 하고요. 이제 매매하고 임대차만 하고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환에 더 자세히 볼 거니까요. 네. 자, 487페이지에 보시면 계약법 강론입니다. 이제 계약법 강론에서 매매가 나오잖아요. 판서는 저기 그림 노트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거를 가지고 판서를 하는 거니까, 예, 따로 필기할 거 없고요. 계약법 강론에서 이제 각종의 계약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시험범에 해당하는 건 매매하고 교환, 그 다음에 임대차 세 가지입니다. 갑이 집을 판다 그랬을 때 매도인이 집을 팔잖아요. 그걸 우리는 급부라고 하죠. 급부. 급부는 채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급부가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할 때는 상대방 측에서 하는 뭐가 있어요? 반대 급부가 있죠. 반대 급부가 없어요. 반대 급부가 없어요. 이제 재산권을 이전받는데 이쪽에서는 반대 급부를 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계약을 뭐라고 하죠? 증여라고 하죠, 증여. 근데 반대급부로서 금전을 준다. 상대방이. 재산권 이전에 대해서 반대급부로서 금전을 지급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계약을 뭐라고 하죠? 매매라고 하죠. 세 번째는 반대급부로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해 준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해요? 교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재산권의 이전을 급부로 하는 전형계약은 세 가지. 증여, 매매, 교환.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제 매매하고 교환인데, 교환은 크게 볼 게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매매에 관한, 매매에 있는 규정이 교환에 거의 다 준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포인트는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갑이 재산권을 이전해 주었을 때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매도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금전 지급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매수인이다. 그러면 이제 매도인의 의무는 뭐겠어요? 매도인의 의무. 네?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겠죠. 그죠? 매도인의 의무는 제일 큰 게 뭐예요? 재산권 이전 의무예요. 두 번째는 목적물이 있다면 목적물에 뭐죠? 인도 의무가 있겠죠. 기타의 의무도 있어요. 예컨대 위험성이 있으면 위험성의 고지 의무. 선풍기나 가전제품 팔아먹으면 사용 방법에 대해서 무슨 의무 있어요? 설명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책자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타의 의무가 나눠진다. 주 의무는 뭐예요? 재산권 이전과 목적물의 인도. 그럼 인도해 줄 때는 주물을 주면 당연히 뭐까지도, 종물까지도 줘야 된다. 그럼 매수인의 의무는 뭐가 있겠어요? 매수인의 의무는 뭐예요? 대금 지급 의무죠. 대금 지급 의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매수인은 돈을 줘야 되겠죠, 매매 대금을. 인도 대금 지급의 장소는 어디서 줘야 될까요? 돈을. 네? 돈 줄 때는 언제 돈을 줘요? 네? 예를 들어서 짬뽕을 배달시켜 먹었다. 그러면 그 짬뽕 값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줘요? 문 앞에서 짬뽕 받으면서 줘요? 아니면 짜장면집에 가서 줘요? 받으면서. 그래서 지급 장소를 정하지 않았으면 어디에서? 인도 장소에서 매매 대금을 지급한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 목적물이 있던 장소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거 자꾸 틀리게 나오냐면 이응 디귿이니까 비슷해요. 근데 뜻은 다르죠.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대금의 지급 시기는 언제야? 시기. 언제 줘야 돼요? 응? 대금 지급은 언제 줘야 돼요? 약속된 날짜가 있으면 약속된 날짜에 주는데 약속된 날짜가 없다. 그럼 언제 줘야 돼요? 네? 물건의 인도와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동일 기한의 추정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돈 줄 때 짜장면 시켰다. 그럼 돈 줄 때 물건의 인도 시점에 같은 기한이 있는 것을 추정하니까 인도 시점에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동일 기한의 추정이다. 동일 기한의 추정. 인도에 주는 그 기간 동안 돈도 그때까지는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동일 기한의 추정.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일종의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주지 않도록 거절할 수 있다. 왜? 매도인의 부동산이 현재 경매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잔금 일자가 왔는데 잔금 줘야 되겠어요? 경매 진행 중인데 불안하죠. 만약 잔금 줬다가 경매로 누군가 낙찰받으면 그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대금 지급을 뭐 할 수도 있다. 거절할 수도 있다. 자, 두 번째, 과실의 귀속은 어떻게 될까? 과실. 인도 전에 과실은 누가 가질까요? 매도인이에요. 자, 과실로 생각했을 때 우리 예컨대 돼지를 팔았다 그러면 돼지, 가축의 새끼가 과실이죠. 일종의 천연과실. 그럼 돼지를 팔았다 그러면 돼지 새끼가 나왔을 때 새끼는 누가 가져야 되느냐 그거예요. 인도 전에는, 돼지를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돼지 새끼 가지면 돼요. 그럼 인도 후에는 네? 그럼 매수인이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만약에 완납을 했어요. 매수인이. 대금을 다 넣었어요. 그러면 이 과실은 누가 가져야 되겠어요? 매수인이. 왜냐하면 원물, 물건에 대해서 과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대금에 대해서는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대금을 다 줬으니까 얘가 과실도 갖고 이자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해야 된다.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어요.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근데 계약 체결에 돈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보통 비용 안 들죠? 근데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이 근데 등기 비용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말고 계약 체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예컨대 토지를 거래한다 그러면 측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나요? 그죠? 또 토지 거래할 때 감정평가할 수 있나요?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을 때 이 비용은 누가 돼야 되느냐 그거예요. 물론 등기비는 당연히 매수인이 내야 되겠지만 계약 체결에 이와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 또 공증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계약서를. 공증비 들어갔을 때 이 특별한 비용들은 누가 부담하느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뭐하죠? 균분합니다. 균등하게. 자, 이런 정도가 이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이고, 근데 이제 매매에서 중요한 거는 크게 두 가지 타이틀이 중요해요. 첫 번째, 계약금과 관련된 내용하고 또 하나,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무슨 매해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계약금과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계약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계약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뭐라 그래요?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 근데 계약금은 계약의 증표로서 하는 거잖아요. 얘는 금전일까요? 금전 기타 유가물도 가능할까요? 금전만 될까요? 금전 기타 유가물도 가능할까요? 유가물도 가능해요. 이 계약금 계약은 유물 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이니까 당사자 간의 매매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데 반해서요. 계약금 계약은 실제 금전 기타 유가물을 실질적으로 줘야지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 매매 대금이 1억 원인데 계약금 보통 10% 하죠. 그러면 1천만 원 계약금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100만 원만 주고 다음 주에 나머지 900만 원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일단 온 김에 100만 원 주고 다음 주에 내가 나머지 900만 원 넣겠습니다. 라고 해서 계약서를 썼잖아요. 그럼 이건 계약금 100만 원 받았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건가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건가요? 성립하지 않았죠. 왜? 계약금은 유물 계약이라고 그랬죠? 1000만 원 다 들어가야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계약금 계약은요,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의 부수에서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종된 계약. 계약도 주된 계약이 있고 종된 계약이 있어요. 그럼 매매 계약이 주계약이라면 얘는 종된 계약인데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으로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얘도 당연히 소멸된다라는 의미에서 종된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된다 또는 이 시점 다른 시점에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다 틀린 지문이에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만 하게 되면 매매 계약의 부수에서 행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얘는 주된 계약이 아니라 종된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보통은 어떻게 해요? 매매 계약서에다가 계약금 얼마 받았다라고 쓰지 계약금 주고받는 계약서를 따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계약금을 왜 주는 걸까요? 일단 계약의 증표죠. 증거금. 계약의 증거가 성립되는 거예요. 계약서를 안 쓰더라도 계약금을 입금했다 그 말은 이미 계약이 됐다라는 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약금이에요. 증약금이라고도 하고 증거금이라고도 합니다. 계약의 증표. 따라서 이건 계약금의 최소한의 성질이에요. 계약금을 걸면. 두 번째 계약금을 걸면요. 해약금으로 추정을 합니다. 해약금으로 추정해요. 그럼 해약금은 뭐냐 그랬을 때 해약금이란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준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수령자는 2배로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약정 해제권이라고도 합니다. 뭐가? 해약금이. 계약을 해제할 때 들어가는 돈이 계약금이에요. 근데 계약금을 넣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 말은 뭐냐면 매도인이 집을 팔아요. 파는데 매수인이 3월 1일 날 계약금 1천만 원 넣고 4월 1일 날 중도금 5천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5월 1일 날 잔금 나머지 4천만 원 주기로 했다. 자, 매매대금은 얼마? 매매대금은 얼마예요? 계약금 1천만 원, 중도금 5천, 잔금 4천이에요. 매매대금 얼마? 1억이잖아요, 1억. 그죠? 근데 우리가 계약금 1천만 원을 줬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계약금은 금전이 아니라 금전 기타 뭐도 가능하다 그랬죠? 유가물도 가능하다 그랬죠? 우리 가가지고 가보고 계약하는 거예요. 마음에 듭니다. 그럼 계약합시다. 줬어. 계약금 주세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예? 틀리를 주는 거예요. 틀리. 내가 가져온 게 이밖에 없으니까 이거 계약금으로 쓰시오. 그죠? 그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아니죠. 계약금 계약이니까 이건 두 사람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거예요. 얘가 계약금 계약에 청약을 해서 틀리로 할까? 근데 갑이 보더니, 오, 이거 괜찮은데? 꼈어요. 그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만약에 틀리로 계약금을 줬다면 중도금은 얼마? 5천이죠. 잔금은 얼마? 5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잔금 5천 주면 1억 갔죠? 그럼 틀리는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계약금은 가져가 주는 게 아니라, 가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반환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전 기타 유가물도 계약금으로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틀리를 줬으면 틀리는 나중에 돌려받는 거잖아요. 근데 줬다 받았다 번거로우니까 차라리 계약금을 돈으로 줘버려요. 잔금에서 까면 되니까. 이해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계약금은 이제 우리 가백에 1,000만 원 줬습니다. 줬어요. 그런데 4월 1일이 되기 전에 그럼 언제냐면 3월 30일 정도 됐어요. 우리 가백에 전화합니다. 전화예요. 그러니까 갑이 받으니까 우리 뭐라냐면 나 계약 해지합니다. 해제도 돼요? 되죠. 누구든 뭐 하기 전까지라면 이행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준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따블 주면서 계약 해지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해약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요 이행을 시작하기 이 중도금이 이행의 착수 시점, 이행을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중도금 지급이. 그럼 그 전이라면 얘가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고요? 1,000만 원 받았으니까 2,000만 원 돌려주고 해지하고, 얘가 해지하려면 1,000만 원 준 거 포기하면 해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돌려받으면서 해지는 못해요. 해약금 해지할 때 원상회복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준 계약금 돌려받으면서 해지하는 법은 없어요. 그죠? 원상회복 못하는 거예요. 해약금 해지하면. 준 사람은 포기, 받으면 따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포 있게 해지한다. 배포 있게. 그러니까 나 해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이, 아니 그러면 당신 지금 계약금 1,000만 원 준 거, 나에게 준 거 포기하겠다는 뜻이요? 그렇소!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좋죠. 그럼 갑이 그래요, 을에게. 아니, 당신이 좋다고 해서 매매 계약 해놓고, 나야 뭐 당신이 1,000만 원 포기하면, 나야 1,000만 원 벌어서 좋은데, 이혼하지 말아봅시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계약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랬더니, 얘가, 밖을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밖을. 밖에 보는데, 왜요? 그러지. 밖에, 비가 와. 그래서요, 비 오면 나는 돈을 버리고 싶은 사람이야. 그래도 돼요? 이렇게 해지해도 돼요? 된다고요. 된다고요. 언제 전이라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면 조건은 대신에 줬으면 포기하면서 해지하고 받았으면 따블 주면서 해지하면 돼요. 이유가 뭐든 상관없어요.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중도금 지급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대신에 준 사람은 포기해라. 받았으면 따블 줘라.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약정 해제권. 즉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 자, 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라는 말은 니나 내나 우리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아무 이유가 상관없든 준 사람 포기하고 받은 사람 따블 주면서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합의가 실제로는 안 됐지만 돼 있는 걸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약정 해제권 내지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에요? 당신도 나도 누구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준 사람 포기 받은 사람 따블 주면서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서로 간에 있는 겁니다. 라고 합의한 걸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받으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이해되셨어요? 그럼 별도의 손해가 있다고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별도 청구가 안 돼요. 준 사람 포기, 받은 사람 따블.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끝내려면 준 사람은 포기, 받은 사람은 따블 주고 끝낸다. 아시겠죠? 자, 이게 해약금이고,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에요. 매도인은 하자, 즉 흠이 있는 재산권을 이전해줘요? 흠 없는 재산권을 이전해줘요? 흠 없는 재산권을 이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는 하자가 없는 재산권을 이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병소유였어요. 전부가 매도인 아닌 타인 소유의 권리를 매도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남의 부동산을 매도인이 지 것처럼 해서 파는 거, 이거 유효할까요? 무효일까요? 매매는 유효해요. 다시 말해 유효라는 말은 얘도 소유권 이전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얘도 대금 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은 제 소유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딱 봐도.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이 건물의 매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팔기로 매매 계약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무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일자가 다음 달 말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저하고 계약할 때. 그럼 제가 다음 달 말일까지 이 건물을 어떻게든 취득해서 주면 되잖아요. 그게 오늘 하는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근데 만약에 취득 못할 수도 있죠. 다음 달까지. 그럼 저는 채무가 발생했는데 이행을 못한 것이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다음 달 말이 돼가지고 제가 이 부동산의 이 건물의 소유권을 위조해서, 서류를 위조해서 제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 등기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이건 무효예요. 다시 말하면 팔기로 하는 약속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느냐? 이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느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매매 보시면 563조 487페이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뭐하고요? 약정 동그라미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또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약정도 동그라미. 그래서 약정이 들어가 있어야만 이 지문이 맞는 것이지 이걸 슬쩍 문제로 낼 때는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X. 지급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은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이란 뜻이에요. 낙성계약은 이렇게 약정함으로써 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겨보시고 488페이지 보시면 매매의 성질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의 계약이고 유상계약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전부 준용됩니다. 대가 있는 계약. 그 다음에 3번 매매는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급부가 재산권 이전이고요. 4번 매매는 대금 지급을 특질로 하죠. 그래서 반대급부는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매매 예약이 있는데 이거 넘어가고요. 492페이지 가보시면 계약금 나와 있죠. 계약금. 계약금 그래서 의 보시면 계약금이란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의 부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 금전만 한다 그러면 X 금전 기타 유가물. 반거리 2번에 동그라미 1번 무슨 계약? 요물 계약이에요. 요물 계약.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무슨 계약? 종된 계약이다. 오른쪽에 보시면 반가로 3번 계약금의 종조 있는데 1번 증약금, 증거금이라 그랬죠? 예, 계약금의 최소한의 성질이다. 2번 뭐예요? 해약금,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해서 수수된 계약금을 해약금이라고 한다. 유보 뒤집어서 보유, 해제권을 갖기 위해서 주고받은 계약금. 민법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방금 4번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 565조 1항 보시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이 착수할 때까지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용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항에서 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551조는 해제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해약금 해제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넘겨보시고 해제 방법이에요. 해제 방법 어떻게 해요? 준 사람 포기, 받는 사람 따블. 그죠? 해제 시기 기억 언제까지? 이행할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오른쪽 4번입니다. 해제 효과. 해제 효과. 기억 보시면 원상 회복 의무는 안 된다 그랬죠? 돌려받으면서 해제하는 거 안 돼요. 줬으면 포기, 받았으면 따블입니다. 니은. 채무 불이행이 따른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양거로 4번입니다. 매매 계약 비용의 부담. 특이하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균분. 매매 효력에서 매도인의 의무 넘겨보시고 재산권 이전의 의무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적물 인도 의무와. 양거로 2번 매수인의 의무, 대금 지급 의무가 제일 중요하죠. 대금 지급 시기, 장소, 대금 지급 거절권 말씀드렸고 과실과 관련해서 인도 전 과실 매도인, 인도 후 과실은 매수인. 자, 498페이지 보시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오른쪽에 표 나와 있죠. 이제 이거를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순환에서는 자세히 안 보고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권리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도 있고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 있는데 한마디로 물건에 기스났다. 그게 하자잖아요. 그죠? 물건이 기스났는데 기스난 물건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이게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고 물건의 기스는 안 났는데 권리의 기스가 난 거예요. 그게 권리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인데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령부적 일부 멸실, 용의권에 의한 제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한 제한. 그래서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는 다음 순환에 자세히 볼 거예요.
자, 쭉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11페이지 가보시면 교환 나와 있죠? 교환은 이거 자체로서 문제가 많이 안 나오니까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조문 보시면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그죠? 네. 그 정도 보시고 다시 513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크게 흐름만 좀 잡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용은 디테일한 건 뭐 추후에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 임대차. 아까 우리가 이제 물건에 저기서 재산권의 이전을 급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세 가지의 전형 계약으로 봤어요. 뭐였어요? 증여, 매매, 교환. 근데 이번에는 물건의 사용을 급부로 하는 전형 계약이 있어요. 자, 근데 그 물건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건은 몇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 뭐 기준에 따라서 부동산 동산으로 나눌 수도 있고 원물 과실로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뭘로 나누냐면 소비물과 비소비물로 나눕니다. 소비물은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를 소비물 그래요. 소비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거. 근데 비소비물은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비소비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소비물을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소비대차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나요? 쌀. 한 번 쓰면 없어지죠? 돈도 계속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소비물이고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쌀을 빌릴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그런 계약을 우리는 소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비대차는 소비대주와 누구예요? 소비차주 간의 계약입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대주, 빌리는 사람은 차주.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렸다 무슨 계약이에요? 금전 소비대차. 그죠? 오케이. 저축은행. 그건 뭐예요? 소비대차 계약 광고잖아요, 이게. 그죠? 돈 빌리는 거. 자, 비소비물은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부동산이 그렇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말고. 네? 아, 토지도 부동산에 들어갔잖아요. 또 뭐 있어요? 옷. 그죠? 차. 자동차.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빌려주고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걸 비소비물이라고 하고 이거를 무상으로 빌릴 수도 있고 대가를 주면서 빌릴 수도 있죠. 이렇게 무상으로 빌렸다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사용대차라고 해요. 대가를 주고 빌리면 임대차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대차는 사용 뭐죠? 대주와 사용차주로 나뉘어요. 소비대주, 소비차주 마냥 여기서는 사용대주, 사용차주로. 근데 임대차만큼은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임대인. 주라고 안 하고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죠. 이때 임대차에서 대가를 뭐라고 하냐면 빌린 것에 대한 임료다 그래서 차임이라고 합니다. 차임. 임대차에서는 빌린 대가를 뭐라 그래요? 차임. 속칭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월세, 달세, 사글세, 집세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는 차임이라고 한다. 그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인의 의무는 뭐겠어요? 임대인의 의무는 뭐예요?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잖아요. 그쵸? 그럼 임차인의 의무는 뭐겠어요? 예? 차임 지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냐. 임대인의 입장에서 세를 왜 주는 거예요? 세를 받으려고 월세 받는 게 목적이고 임차인은 세를 왜 내요?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려고 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의무는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제일 중요한 의무고 임차인의 의무는 차임 지급 의무가 제일 중요한 의무이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임대차는 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쌍무, 편무.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에서도 역시 동시 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전부 적용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낙성계약이에요, 유물계약이에요? 낙성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약정함으로써.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면 X. 차임 지급할 것을 무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요식계약, 불요식계약? 불요식계약이다. 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는요, 토지를 빌리는 토지 임대차가 있을 수 있고 건물 빌리는 건물 등의 임대차가 있을 수 있죠. 결국 임대차는 비소비물을 사용수익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토지가 될 수도 있고 건물 등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동산의 임대차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부동산에 관한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 등의 임대차 두 가지로 종류로 보시면 돼요. 동산 임대차도 있습니다. 법에는. 이건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되는 거고 이게 우리 시험 범위예요.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몇 년을 계약을 해야 되나요? 기간 제한이 있을까요? 자, 우리 지상권은 몇 년 이상 그랬죠? 35년 이상 그랬죠? 전세권은 전 10권 10년 이하. 그러니까 전세권은 최장기간의 제한을 두고 지상권은 최단기간의 제한을 뒀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채권인 이 임대차는요, 토지를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20년 약정을 해도 되고 50년 약정을 해도 되고 1년을 약정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법에 제한이 없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문제는 이제 이 임차인의 보호 문제가 나와요. 입자권은 말 그대로 뭐죠? 채권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갑 소유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여기에 을이 임차인으로 들어갔어요. 임차인으로 들어갔어요. 보증금을 보증금 1천만 원 주고 월세 40만 원 내고 살기로 했다. 그래서 2년을 약정을 했다. 자, 그런데 집 주인이 그 집을 기간 중에 팔아요. 매매를 하든지 경매가 되든지. 그럼 얘가 새로운 뭐가 됐죠? 소유자, 소위 물권자가 됐죠? 그럼 얘는 얘한테 사용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채권. 그럼 사용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 얘는 얘한테 사용수익 해줘야 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죠?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 채권자, 저는 채무자. 그죠? 근데 여러분이 다른 분에게 돈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빌린 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채권이 뭐였죠? 채권이? 특정인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특정인이 해야 되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 그랬죠? 급부라고 했잖아요. 급부 쉽게 말하면 채무. 한마디로 채권은 상대방에게 뭐 하는 권리예요? 요구하는 권리,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 달라고 청구한다면 물건 채권이라고 하고 돈 달라고 청구하면 금전 채권이라고 하는 거고. 네? 채자가 무슨 채예요? 채. 한자로 채자가 빚이란 뜻이에요. 빚채. 채권은 빚을 받을 권리. 근데 그 빚이 돈을 받을 빚이라면 금전 채권, 집을 받을 빚이라면 물건 채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새로운 소유자가 됐잖아요. 문제는 얘는 채권자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만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사용수익권을.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럼 얘는 물권자로서, 소유자로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내가 사용할 테니까 너 나가 라고 주장을 하면 자신의 권리를 얘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얘는 그냥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보증금은요? 그건 얘한테 알아서 받아야죠. 지들끼리 채권 채무관계인데. 이러다 보니 임차인이 지위가 열악해지지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권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지만 이것은 법적인 효력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얘하고 협의를 해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도록 우리 법이 만들어 놨어요. 다만 실효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가 등기해달라고 해도 얘가 안 해주면 그만인 거예요. 법적인 의미는 아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이렇게 세입자들이 채권인 임차권자들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만들어진 법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쫓겨나지 않아도 된다, 이 법이. 그 뭐를 하면? 대항요건을 갖추면 돼요. 대항요건 뭐예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하게 되면 이거 등기한 것처럼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어도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거는 이제 주택임대차라는 특별법의 그런 것이고, 그럼 민법상의 임대차에서는 없어요. 등기 절차에 협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만약에 운이 좋아서 얘가 등기를 해주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얘는 보호되는 거고, 등기 안 하면 여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소유자 바뀌면.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임차인을 좀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법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허용하도록 했다. 근데 원래 임차권은 뭐라 그랬죠, 이거? 채권이라 그랬죠? 채권은 등기해야 안 해요, 본래?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등기를 해주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임차인의 권리예요. 임차인의 권리. 요거를 저는 빅3 권리라고 하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서는 여기서 집중돼서 나와요. 임차인의 중요한 세 가지 권리. 첫 번째,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고, 세 번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임대차에서. 매번 시험에 나오고. 이 비용상환 청구는 뭐냐면, 세입자가, 임차인이 임대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비용을 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비? 필요비나 유익비를 들일 수가 있다. 예컨대 보일러가 터졌어요. 세입자가 당장 보일러를 써야 돼요. 애기 갓난 애기 낳는데 얘 씻겨야 돼요. 똥 싸가지고.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불편하죠? 그럼 집주인한테 고쳐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집주인이 알았어 고쳐줄게 그러는데 하루 이틀 지나야지 이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당장 물이 급해서 써야 되는데 보일러가 안 되면 임차인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가 비용 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비용 내서. 그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에요. 또 예컨대 건물을 통으로 빌린 임차인이야. 3계층을 통으로 빌렸어요. 임차인이. 그 세를 주는데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장사가 잘 안 돼요. 예컨대 커피숍을 하는데.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임차인이 거기다가 만든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몇 천만 원 들어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에요. 그런 비용을 들였으면, 세입자가 비용을 들였으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근데 그 들어간 비용이 필요비에 해당한다, 유익비에 해당한다. 그러면 필요비는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에 대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뭐야 돼요? 현존해야 돼요. 그러면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중에 하나를 임대인의 선택에 쫓아서 임차인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그죠? 새끼 먹었다. 과실취득. 두 번째, 냄비, 다리 2개. 선자, 현존익. 세 번째, 돼지가 된 쥐. 돼지 같은 쥐. 필요비, 유익비. 새끼 잡아먹으면 통상 필요비 퉁치죠.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쥐가 쥐고기를 먹어서 돼지같이 됐잖아요.
기억나요? 그거예요, 그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언제 주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종료 시에. 임대차 투입 즉시, 비용 상환, 비용 투입 즉시 청구하는 게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얘는 금액이 좀 세잖아요. 필요비는 투입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보일러 값은, 수리비는. 그런데 엘리베이터 값은 임대차 끝났을 때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둘 다 제척 기간이 있어요. 임차 목적물을 반환 시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꿔치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내죠. 반환을 종료로 바꾸고, 종료를 반환으로 바꾸고, 종료를 즉시로 바꾸고, 즉시를 종료로 바꾸고. 그럼 틀려요. 그래서 필요비는 언제요? 즉시. 유익비는 종료 시, 제척 기간은 반환 시부터 6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 바꾸시면 안 되는데, 종료돼야 물건 반환하나요? 물건 반환하니까 종료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 시 제척기간 반환 시부터 6월. 암기 시작.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 시 제척기간 반환 시부터 6월. 이게 뭐 좀 땡기는 맛이 있어야죠. 리듬을 타야지.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 시 제척기간 반환 시부터 6월. 이렇게. 시작.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 시 제척기간 반환 시부터 6월. 발음이 안 돼요? 제척기간 반환 시부터 6월. 제척기간 반환 시부터 6월. 다 할 필요 없어요. 중간에 끊어도 돼요. 예? 예. 제척기간 반환 시부터 6월. 시작. 제척기간 반환 시부터 6월. 처음부터 시작.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 시 제척기간 반환 시부터 6월. 제척기간 반환 시부터 6월. 이렇게. 비용상환 청구권. 자, 근데 이거는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에요. 그 말은 이거를 임차인이 포기하는 특약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라서. 따라서 뭐가 있냐면 원상 복구해야 된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다 원상 복구 특약을 넣잖아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판례가 비용상환 청구권을 뭐 한다는 뜻이에요? 포기한다는 뜻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임대차 종료 시 원상으로 복구하라 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순간 임차인은 비용상환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건물주가 되는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할 때는 반드시 그 문구를 넣어야 되겠죠. 근데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서 쓸 때는 원상복구 특약을 빼야 되겠죠. 세입자라면. 왜 이거 비용 들어가면 다 청구 받아야 되니까. 근데 요게 들어가면 못 받는 거예요, 비용은. 그럼 요건 경우에 따라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임차인 청구할 수도 있고 청구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 요거 지상물 매수 청구인데 부속물은 건물에 부착시킨 물건을 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 땅이잖아요. 지, 상. 이건 토지상에 있는 물건을 지상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임차인의 권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 임차인의 권리예요. 요게. 그래서 건물을 빌린 사람이 건물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부착했다. 그럼 이건 부속물이라고 하는 거고. 갑 소유의 땅을 빌렸어요. 이 땅을 빌려서 을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다 또는 나무를 심었다. 그럼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상물이다. 따라서 지상물을 매수 청구한다는 말은 을이 지은 건물을 계약 종료 시 갑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사라 그러면 사야 돼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갑 소유의 건물에 을이 들어가서 무슨 뭐 커피숍을 운영을 했다. 커피숍을 했다. 근데 여기서 커피숍 하면서 인테리어 하면서 에어컨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에어컨 시설을 갑에게 파는 거예요. 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럼 안 사면 안 돼요, 이거라. 안 사면 안 돼요. 임대인이 반드시 사야 돼요. 편면적인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 투입한 시설들이잖아요. 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청구를 해서 그 값을 받아내야 되겠죠. 에어컨값 받아내고 건물값 받아내라는 얘기예요. 임차인이 투하한 자본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회수하지 못하게 한다면 임대인은 논한 거죠. 지 땅 빌려줬다가 얘가 건물도 그냥 먹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임대인이 건물 빌려줬는데 얘가 돈 들여서 설치한 에어컨을 얘가 그냥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공짜로. 그죠? 그러니까 그 값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청구를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하면 임대인은 사야 돼요. 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권이냐면 얘도 형성권이에요.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평소에는. 근데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부속물을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럼 임대 거절할 수 없고 무조건 사야 되고, 지상물도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다면 기간 만료 시에 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이 세 가지를 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 허가나 등기를 갖출 건물일 필요가 없어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도 매수 청구하면 사는 거예요. 또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서 설치할 건물일 필요도 없어요. 임대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지멋대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도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임대인에게 경제적인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도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물이 있으면 임차인은 무조건 임대인에게 사라고 요구하면 임대인 거절하지 못하고 사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요하지 않아요. 3불요, 허가, 등기 불요, 동의도 불요, 가치도 불요. 시작. 허가, 등기 불요, 동의도 불요, 가치도 불요. 이거 3불요 그래요. 3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3불요. 그래서 이 매수 청구권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다. 형성권으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하면 임대인은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하면 전부 무효입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 그러니까 기간 만료 시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잖아요. 임대인 측의 요구에 의해서 그거 무효가 되는 거예요. 포기 특약을 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게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이다. 자, 그러면 지금 쭉 보시면 되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520페이지 보시면 임차인의 권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비용 상환의 청구권 나와 있죠.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넘겨보시면 그 필요비 상환 청구권 기억, 니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있다 그 말이에요.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시, 제척기간은 반환시부터 6월. 3번 보시면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랬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524페이지에서 토지 임차인의 뭐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리을, 당사, 디귿 당사자, 리을 대상 보시면 토지 위에 지상물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는데 A, 동그라미 A.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라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니은 B.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지상 건물이 경제적,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 있는지 여부나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여부는 행사 요건이 아니다. C.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축한 경우에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야? 3불요. 허가, 등기 불요, 동의도 불요, 가치도 불요. 그거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의무로서 차임 지급 의무가 쭉 나와 있죠. 이거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528페이지 가보시면 5번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이렇게 나오죠. 자, 칠판 보셔요. 이제 양도와 전대의 개념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 갑이 건물주예요. 건물주. 요즘엔 건물주라고 안 하고 간물주 그런다면서요. 신이다 그래서 간물주. 그럼 이제 을이 미용실을 해요. 미용실을 해요.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월세가 200만 원이에요.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을 약정을 했어요. 보증금 5천에 월세 200. 근데 여기에 미용실 하려면 또 의자부터 이렇게 해서 시설이 들어가야 됐죠? 시설비가 3천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을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갑자기 임신을 했네요. 네? 그 배가 점점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손님 머리가 안 닿아요, 이제.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럼 여기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기간은 2년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영업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돈은 계속 내야 되니, 월세는. 그죠?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네? 첫 번째, 팔자. 팔자는 거예요. 뭘 팔아요? 을이 가지고 있는데 뭔데요? 얘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임차권이잖아요, 임차권. 그죠? 아직 2년 남은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있잖아요. 사용권. 그거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차권을 넘겨주고 얘한테 돈을 받아야죠. 얼마를? 얘는 기본적으로 5천만 원 보증금이 묶여 있죠. 그죠? 그 권리를 얘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얼마 받아야 돼요? 5천만 원 받아야죠. 원래는 얘한테 받아야 되는데 얘가 빠지고 얘가 대신 들어가면 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임대차 관계가. 그러니까 얘가 얘로부터 5천만 원 받고 얘가 다시 얘한테 5천만 원 주는 거나 아니면 얘 둘이 그냥 5천만 원 주고 받는 거나 똑같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요거 시설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그대로 인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기는 돈 안 들여도 그냥 와서 영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시설비 3천만 원인데 장사가 엄청 잘 되는데요. 그러면 시설비가 좀 올라가요. 그걸 뭐라고 하죠?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가 도저히 안 돼요. 그러면 얘는 3천 들여서 영업을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지금 손님이 다 빠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권리금은 떨어지겠죠. 시설비 3천 들었어도 권리금은 한 1,000만 원 받고 넘겨준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임차권에 뭐라고 그런다? 양도라고 한다. 양도. 양도는 을이 빠지면서 병에게 넘겨주는 걸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안 사요. 아무도 안 사요. 권리금 없다 그랬어요. 심지어 권리금 없어요. 그래, 나한테 5천만 원만 주면 내가 이 자리 넘겨줄게. 이렇게 팔았는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경기도 안 좋은데 내가 뭐 그걸 왜?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환장하겠네. 배는 자꾸 나오고 손님의 머리는 닿지도 않고 손님 오지도 않고 월세는 계속 나야 되겠고 그럼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월세 돈 못 벌면 여기서 까야죠. 보증금에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촌 동생이 어린애가 미용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올라와라. 응? 정려에게 올라와라. 네가 미용실을 하려면 나처럼 보증금 가지고 월세 내면서 권리금도 시설금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러지 말고 너 나한테 그냥 네가 일하고 월 나한테 500만 원만 줘. 500만 원. 그럼 내가 다시 굴려서 임대를 해줄게. 그럼 얘는 한번 불을 전자예요. 돌린다는 뜻이에요. 임대차를 한번 돌려서 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빌리는 사람이니까 전차인. 얘는 전대차를 임대하는 사람이니까 전대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재임대하는 거예요. 그럼 500만 원을 주면 얘는 300지가 갖고 200은 여기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전대차라고 한다. 그럼 얘도 이익이죠. 아니 왜 지가 이걸 하려면 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는 그냥 몸만 와서 일하고 떼워서 지가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재임대하는 것, 요걸 뭐라 그런다? 전대차. 자,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을이라는 사람이라는 게 이 사람과의 신뢰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3년을 약정했으면 임대인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따박따박 월세 꽂히면 돼요. 그리고 내 건물 부시지만 않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 근데 이 사람이 뻑하면 월세 안 내고 뻑하면 밀리고 그러면 속 썩잖아요.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양도나 전대를 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근데 동의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양도나 전대를 하잖아요. 그럼 당사자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때는 임대인은 뭐 할 수 있어요?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계약 위반이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의 없이 양도하고 전대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무단 양도 전대라고 하는 거예요. 무단 양도 전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무단 양도나 전대가 있으면, 무단 양도나 전대가 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요.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단 양도나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일 때만 해지하는 거지, 무단 양도 전대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지하는 건 아니다. 배신행위에 해당할 때만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배신행위가 뭐냐? 이게 판례가 얘기하는 배신행위론인데, 가구점이 있어요. 가구점 그 남자 사건이에요. 가구점을 운영했어요. 가구점을. 을이. 뭐를 운영했어요? 가구점. 근데 가구가 많이 남죠. 얘가 가구점이에요. 가구가 많이 남는데, 가구가 주로 이제 이게 한 70% 남는데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다 그러면 원가가 30만 원짜리인 거예요. 가구가. 그래서 많이만 팔면 이건 엄청난 대박 터지는 거죠. 대박이 났어요. 그럼 가구점에서 가구 가지고 대박 나는 경우가 언제예요? 네? 신혼 살림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가구점 대박 나는 거예요. 혼인 많이 할 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을남이에요, 을남. 근데 남자가 이렇게 살다가 돈을 많이 벌면 뭐가 생겨요? 바담이 나요. 그래서 정려하고 바담이 난 거예요. 바담이 났어요. 바담. 그죠? 그대 이름은 바담. 바담이 났는데 보통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을남의 아내인 병녀가 있거든요. 도저히 얘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아내하고. 헤어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구점 일체를 전부 다 아내 명의로 양도해버린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남녀들이 살다가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대다수 남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다수 제 경험에 의하면 남자들은 준비 다 해놔요. 뒤로 빼돌릴 거 다 빼돌려놓고 준비할 거 다 해놓고. 근데 여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헤어지면 저놈이 나쁜 놈이네, 이런 놈이네, 이런 것만 하지 실제로 무슨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면. 예? 근데 특이하게도 이 남자는 정말 다 주고 간 거예요. 아무것도 빼돌린 거 없이. 그러면 이 정녀는 이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받아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남자도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아내한테 다 넘겨주고 빈 털터리로 혼자 이렇게 떠나는 이 남자. 보통 사람 아닌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분은.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냐고. 그죠? 아내를 배신한 게 너무나 속상하는 거예요. 근데 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마음이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내를 떠나면서. 울면서 떠나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니까 다 주고 간 거예요, 아내에게. 예? 떠나는 그 남자의 뒷모습은 어때요? 아름답죠. 다 주고 가니까. 빼돌려 놓고 한 게 아니고. 그 아름다운 그 남자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다시. 떠나는 그 남자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가구점 그 남자. 아시겠죠? 문제는 뭐냐면, 건물주가 왔더니, 남편 어디 가고? 당신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차저차, 흑흑흑, 우리 남편 떠났어요? 흑흑흑,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건물주가 그 자리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월세 받으러 올 때 커피 마셨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뀌었잖아요, 지금? 근데 위로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바로 내용 증명 보낸 거예요. 얘한테. 임차권을 양도했다. 내 허락 없이. 해지하겠다, 그런 거예요, 해지하겠다. 나가라. 그 이면엔 뭐가 있겠어요? 이게 장사가 잘 됐으니까. 건물주들이 그런 건물주가 있어요. 세입자가 잘 되면 내보내고 지가 해버려요. 그럼 권리금 같은 거 다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해지 청구를 한 거예요. 무단 양도니까. 근데 우리 법원에서는, 동거하는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가구점 양도한 걸 가지고 너에 대해서 배신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게 뭐냐 이거죠. 아내가 월세 주나 남편이 월세 주나 월세 받으면 되는 거고. 그죠? 도대체 임대인의 신뢰를 깰 만한 뭐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가구점 하는데 얘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서 그 사람이 갈비집을 했다. 업종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 갈비찜 이렇게 음식업종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배신행위가 되겠지만 이거는 업종을 바꾼 것도 아니고 배신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지 않느냐. 따라서 이때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배신행위로지. 자, 그래서 교재는 어디 보시면 528페이지에 528페이지에 임차권의 양도, 양거래 1번 있죠? 임차권의 양도. 그래서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이전하는 계약이고, 그죠? 따라서 임차권 양도하면 임차인은 빠지고 양수인이 다시 임차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2번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하고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얻게 되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전대차 있잖아요. 전대. 그죠? 전대. 그래서 임차물의 전대 보시면 임차물 전대를 하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그래서 재임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재임대. 자, 그런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 거기 방가로 3번 나와 있어요. 임대인의 동의 없는 531페이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물의 전대. 그래서 뭐라 그러죠? 무단 전대. 전대. 그랬을 때 이제 전대인과 전차인, 임대인과 전차인, 임차인. 이 사이 관계를 거기다 나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임차물의 양도 전대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법 쭉 훑었어요. 저당권은 일단은 뭘 기억하시라고 그랬냐면 저당권은 경매 실행하는 권리다. 경매권이 있고 또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래서 저당권 실행에 따라서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니까 저당권 설정의 대상은 소유권 이전의 단위하고 같아졌다. 그런 얘기 드렸고 특수저당에서 두 가지 있었어요. 공동저당과 근저당이 있었죠. 근저당은 부종성이 완화된다 그랬죠.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게 근저당. 근저당에서 반드시 기재돼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두 가지. 채권 최고액과 근저당의 취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그때는 다른 저당권, 일반 저당권과 같아지게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공동저당은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담보를 잡는 걸 공동저당이라고 했고 이때 배당을 한꺼번에 받는다 그러면 동시배당, 따로따로 받는다 그러면 이시배당, 동시배당할 때는 경매 부동산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에게 분담을 정하고 이시배당할 때는 후순위자가 대위에 의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청약 승낙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하죠. 의사실현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하고 교차 청약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한다. 쌍무 계약의 세 가지 유력 있었죠. 동시행위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동시행위 항변권은 화살표 그려보시고 둘 다 안 했을 때 서로 간에 거절권 발생하고 동시행위 항변권이 발생했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 그때 위험부담이죠. 쌍방 책임 없이 후발적 불능됐다 그러면 면하고 면한다. 채권자 귀책 때문에 후발적 불능이 됐으면 면하고 안 면한다. 그렇게 구별하시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제3자 관계를 보시고 성립요건 제3자를 위할 것, 제3자 약관의 존재, 계약할 것, 보상관계의 유효.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 취득의 요건일 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랬고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권이나 취소권이나 원상회복 청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소멸과 관련해서 해제와 해지가 있죠. 계속적 계약의 소멸은 해지, 일시적 계약의 소멸은 해제. 해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소급해서 끝낼 수 있는 의사표시이고 그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약정 사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약정 해제권과 법정 사유에 따라서 발생하는 법정 해제권이 있죠. 법정 해제권의 발생 사유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 형태는 세 가지,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이행 지체일 때에는 최고하고 해제를 하는 것이고 이행 불능일 때는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행 지체가 됐을 때 최고를 하는데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되고 상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 비로소 해제의 의사표시를 통해서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되면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세 가지 효과가 있죠. 첫 번째 소급표. 미이행 채무는 소멸하고 기이행 채무는 전부 원상회복 해줘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세 번째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계약법 강론으로 가면
매매에서 매도인의 의무, 재산권 이전과 목적물의 인도 의무, 기타의 의무가 있죠. 매수 의무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그 대금 지급 시기, 장소, 거절권이 있었죠. 과실과 관련해서 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 인도 후의 과실은 매수인,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 비용에 관해서는 특약이 없으면 균분한다 그랬죠. 계약금은 기본적으로 계약금은 증거금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려받는 것이죠. 돌려받는 것이고 따라서 계약금은 일단 해약금으로 추정하게 되는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포기, 받은 사람은 100으로 상환하면서 해지할 수 있는 것을 해약금이라고 하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그랬죠. 따라서 배포 있게 해지할 수 있으면 그만이고 원상 회복이나 별도의 손해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죠. 자,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우리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만 봤지만 어쨌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와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 정도만 보시고요. 임대차와 관련해서 결국 물건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인데 임대차는 비소비물에 대한 유상계약일 때 임대차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임대는 목적물을 사용시키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중에서 임차인의 제일 중요한 권리 세 가지 뭐라 그랬죠? 비용상환 청구권, 두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권, 세 번째 지상물 매수 청구권. 토지 임차인이라면 부속물 매수 청구, 토지 임차인이라면 지상물 매수 청구, 건물 임차인이라면 부속물 매수 청구. 필요비 우리 암기했죠?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시 제출한 반환시효 6월 그랬죠? 지상물과 관련해서 세 가지 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3분료, 허가, 등기, 분료, 동의도 분료, 가치도 분료. 그죠? 그다음에 임차권 양도와 전대와 관련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건 무단 양도, 무단 전대라고 하고 해지할 수 있는데 다만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 배신 행위론이 있다. 그래서 가구점 근함대 사건 기억하시고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배신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지하지 못한다. 그것까지.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3주 읽겠습니다.